북한 금강산에서 50대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50대 한 주부, 이름은 박광자 씨였습니다. 총에 맞고 사망했으니까 시신을 인수해 가라. 박광자 씨가 치마를 입고 그것도 2m의 펜스를 넘는다? 이거를 어떻게 넘어? 말도 안 돼. 북한의 이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사사라도 될 만큼 중요한 군사 지역이라고 한다면 군사용 철책을 쳐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너무 깜깜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쏜 겁니다. 땅 소리가 났을 때 그 난간을 붙잡고 있는 시계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가 있었어요. 이미 해가 다 떠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민간인인지 여성인지 다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총을 쐈다.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박광자 씨가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평양 옥류관 가서 소주 한잔하고 대리 불러 서울까지 오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이제 만나러 너무 좋네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거의 문장에서. 평양에 가서 냉면 한 그릇 하고 온다는 거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왔으면 예. 자,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이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어머님들 개모임, 회사 워크숍, 새내기 MT까지 하루에도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휴전선을 넘어 다녔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너무 예뻐. 28,000톤급의 금강호가 육중한 선체를 부두에서 떼고 역사적인 첫 공식 항해에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님이 잘 갔다 오너라. 금강산 입구에 이르자 함께 어우러져 공사를 펼치는 남북한 근로자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맥주보다 훨씬 낫다. 만세 삼창인데 정말이야. 만세 삼 내가 어저께 실망인데 여기 와봐서는 죽어도 올라가셔야 돼. 금강산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2008년 10년간 오래 했지. 193만 명 갔대요. 우와, 멋있다. 뭐가 다녔어? 와 너무 좋네.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을 계기로 이제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배로 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은 육상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잠은 또 배에서 지금 이러다가 2003년 육로를 통해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굳게 닫혔던 철책선 통문이 열리면서 금강산 관광버스 10대가 북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길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해외 출국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절차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출입국 사무소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국 허가서를 또 작성해서 받고 그렇게 들어가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청을 한 2달 전쯤에 이제 그래 방학이니까 한번 가야겠다 싶은데 소용없고 지금하잖아요. 그럼 내년이 돼도 순서가 사실 그때 이 금강산 관광의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님은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복권 당첨보다 금강산 관광 갈 확률이 되게 적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거 힘드니까. 노무현 정부 때 아 진짜로? 제가 갔다 왔고 진짜 때구나.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제가 육로로 간 초반 사례였어요.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다 배로 갔는데 그래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초반에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왜냐면 그렇겠다. 정부도 그때 긴장을 했던 게 배로 다니는 건 사실 프리패스였어요. 북한 사람들을 북한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별로 그리고 없었어요. 배도 약간 외국 배 배였어요. 같았어요. 필리핀 맞아요. 사람들이 직원들이. 실제로 외국 유람선을 우리가 임대해 와서 이렇게 운행을 했었거든요. 현대에서. 근데 육로는 우리 관광버스를 타고 북한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국경을 넘어서부터는 북한 관할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금강산 가기 전에 한 번도 신혼조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 저는 딱 북한 군인이 올라타더니 총을 메고 딱 올라타서 이제 신혼조회를 하나씩 하면서 약간 초반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무슨 우리 비자 발급받을 때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 맞아, 것처럼 눈치 보이지. 짧은 인터뷰를 했어요. 저랑도. 그래서 동무 이름이 김진이야? 예. 본명이야? 예. 한자는 어떻게 되나? 참 진짜습니다. 이름 좋아. 이러는 거예요. 북한 영웅이거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북한의 위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맞아요. 김진인 거예요. 한자도 똑같고. 그렇구만. 김일성과 함께 항일 운동을 했다. 맞아. 가는 데마다 김진 얘기 듣고 왔었죠. 저는 이제 좀 특별하게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산 측에서 기획을 하고 해서 오토바이 200대가 배에 실려지고 저희 또 저와 제지는 자동차를 가지고 배에다 싣고 가서 금강산 뭐 몇 호 번호판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해금강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해금강이 강이야 바다에 물들다가 진짜 해금강을 가는데요. 저거 뭐 하러 가 이러잖아요. 아니요. 막상 가서 보시면요. 악소리가 나올 정도의 아름다운 곳이. 진짜로. 금강산 끝내줘. 근데 해금강에 이렇게 갔더니 재터리가 하나가 이렇게 큰 게 있고 재토리가 그렇게 커? 뭐 하나만 재터리가 이만한 게 있어. 여러 명. 300명이 피는 거야. 분양 300명이요? 어떻게 버려? 누군가의 분양소에 지금 신고하신 것 같은데? 300명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근데 재터리 근처에 있어봤자 10몇 명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아저씨가 등장해. 너 왜 그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조용해지.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이게 뭡니까 이게? 담배째 날리고 이게 뭡니까? 다들 제가 안 떨어져. 제가 안 떨어져. 아우 제가 안 떨어져요. 아 재밌어. 알바. 다른 분들도 금강산 가보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특수부대에 계셔가지고 그 특수부대 뭐 수행성원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고 해서 김정일이 금강산 옆 동네에다가 휴양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군관들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1년에 한 10년, 20년 복무하면 20일 동안 가족 휴양을 보내주고 마일리지 싸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22일. 그때 이제 그 20일 중에 패키지로 1박 2일로 이제 옆 동네 금강산에 잠깐 놀러 가요. 소풍 가듯이. 근데 저도 해금강에 12살이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출렁다리라고 있어요. 출렁다리. 아 거기도 있구나. 그 흔들흔들하는 다리. 그 흔들흔들하는 다리에서 아빠들이 그 가운데 저 엄마들이랑 애들 몰아놓고 막 흔드는 너무 싫어,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남이나 북이나 똑같구나. 똑같네. 그 아빠 똑같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그 이제 밧줄을 잡고 아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엉엉 울다가 온 기억이.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배고플 때 뭐 구경 가자고 할 때 야 그래도 그렇지. 야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식후경이다. 그리고 또 노래도 있습니다. 맞아요. 1953년에 교과서에 실렸는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예,
아, 이건 있어요? 저기 북한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북한에 금강산 1만 2천 봄마다 기암이요. 아, 12,000이라는 예, 말이 예. 들어가네. 그거 아세요? 12,000봉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왜요? 환타지를 뭐야? 12,000봉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러다가 산타도 없다고 하겠네. 산타가 있어요? 12,000봉의 봉우리가 있는 산은 전 세계에 없어요. 금강산에 그 1,000m가 넘는 주봉이라고 하는데 뭐 비로봉 등등등은 딱 60개예요. 12,000봉이란 말이 나온 게 뭐냐면은 뭐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화엄경을 보면은 극락세계에 금강산이라는 전설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 봉우리마다 12,000명의 보살이 살고 계신다 해서 상징적으로 12,000봉이지 실질적으로는 봉우리가 60개, 60개. 우와, 나 어디 12,000봉이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보인다. 12,000개인 줄 알았어. 근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네, 금강산은 그 계절마다 매력이 달라서 이름 또한 다른데요. 맞아요. 봄에는 금강산인 거고, 그리고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락산, 겨울에는 개골산, 또 눈이 내렸을 때는 설봉산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금강산에 가면 우리가 꼭 봐야 하는 폭포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도 꼭 봐야 되는 폭포가 비봉폭포라고 해요. 네, 비로봉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또 비봉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도 있지. 네, 비봉. 북한에는 정말 그 타령에도 비로봉 폭포라는 타령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북한에서는 이 금강산이라고 하면 최고의 자랑, 최고의 명산이라고 하는데 비롱폭포를 우리 통일되면 다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금강산 관광지구를 다 현대아산과 북한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일 처음에 그 계획하고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였냐? 주체는 일제였어요. 일제다. 일제.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도에 국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조선 총독부를 건설한 거냐? 아니에요. 금강산 관광 개발을 맨 처음이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이 책이 이제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조선 총독부가 당시에 이제 일본 시민 국민들을 상대로 만든 금강산 관광 안내 책자거든요. 그걸 왜 이렇게 간직하고 계세요? 총독부 책자를. 실파고. 아이,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안에 훈도시 입고 있어. 제대로 물려. 소데스타. 난다. 난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이거 편찬을 한 그런 책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토에서 제일 먼저 노릴 만큼 아주 아름답죠. 매력이 정말 매력 있는 일본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개발이 됐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였냐? 대전광역시 정도의 규모예요. 엄청 크네. 엄청나요. 온천 같은 경우에는 8,000평 부지에 1,000명이 동시에 온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온천이 있어요?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래서 숨은 정보를 하나 가졌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 텐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좋아요. 예. 자, 금강산 관광 상품에는 네모 패키지까지 있었다. 패키지? 패키지, 네모 패키지. 쇼핑 패키지인가요? 패키지. 쇼핑? 쇼핑 패키지. 온산 그러셨네요. 그 금강산 고사리를 저희 어머니께서 사오셨는데 아니 맛있지가 않고 우려도 그렇게 때국물이 잘잘 흘러가지고 그거 아마 중국 걸 거예요. 소가산 거. 맞아요. 진짜 호대가리 금강산에는 많이 안 했어. 해거든. 호대가리 많이 했어. 관광 상품이지. 관광 상품입니다. 김종일과 셀카 찍기. 김종일과 셀카 찍기. 진짜 너무 위험해요. 이때 김종일이잖아.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장마당이 북한 유명하잖아요. 장마당 쇼핑 시키는. 괜찮다. 그거 너무 괜찮다. 집단 농장 체험. 광산 아오지 광산 체험. 정치수로 체험. 정치범. 대박. 신혼여행? 그래. 있을 법하네. 오늘 금강산으로 출항한 현대 금강호에 처음으로 신혼부부 2쌍이 승선해서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대박. 우와 신혼여행. 우와 대박. 웬일이야.
아이들이 이렇게 이세가 태어난다면 그의 이름은 강산이라고 지을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다. 현대 측도 첫 신혼부부 승객들에게 객실 등급을 4등급인 스위트룸으로 배려하고 재밌었겠다. 전망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참 의미 있다. 완전. 북한에 갔다 온다는 거 신혼여행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영상 보시고 또 우리 추억도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10년 동안 무려 193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분단 이후 수십 년의 그림을 간직한 실향민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08년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2008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새벽 북한 금강산에서 50대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 이거. 야. 답답해요. 어쩌면 좋아. 2008년 7월 11일. 엄마나. 엄마나. 아이고, 관광 갔는데. 며칠 전까지 무사했던 부인이자 어머니를 영전으로 마주한 유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목들이 좀 속 시원히 풀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서 뭐 가시는 분한테 뭐 평화에 좀 잠들 수 있게끔 그렇게. 아,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정말 뭐 예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총에 맞아서 피격돼서 사망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죠. 2008년이었습니다. 50대 한 주부, 이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박광자 씨였습니다. 전업주부였는데 4명의 친구와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자. 이제 50대 주부가 집안일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좀 리프레시하는 정말로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행지를 골랐는데 바로 금강산이었습니다. 이 주부가 집안일 휴업을 선언하면서까지 야심차게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떠나기로 했던 건 그녀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고심 끝에 금강산을 선택했고 2008년 7월 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군에서 제대한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올 테니까 엄마 없는 동안 밥 잘 챙겨 먹어.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엄마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아주 평화롭게 태연하게 여행을 떠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참 열심히 사셨어요. 결혼한 이후에 지금 아들이 뭐 제대까지 했다고 하지만 첫 여행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떠난 첫 여행이었는데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고가 뭐냐면은 박광자 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출발 왜 안 합니까? 항의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박광자 씨가 없는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행도 아니고 생일을 기념해서 떠나는 건데다가 김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한 주부가 친구들과 이렇게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건 엄청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게다가 행선지는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없는 금강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준비한 여행인데 출발부터 좀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버스에 타지 않으니까 기사가 먼저 출발하려고 하고 친구들은 기사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길거리에서 한 30분 정도 그냥 서 있어요. 수십 분이 지나고 박광자 씨가 올라왔는데 왜 늦었냐 하면 이 버스 타러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계속해서 좀 삐그덕거림이 있었던 뭔가 가지 말라는 신호였을까? 그러네. 금강산에 도착해서는 또 그냥 일정이 또 순수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경치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일정도 잘 소화하다가 마지막 날이죠. 7월 11일. 새벽 4시경인데 친구들은 다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또 혼자서
그 숙소 밖을 빠져나와요. 그때 이분이 숙소를 새벽 4시경인데 숙소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치마를 입으셨고요. 예, 딱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한 1시간쯤 흘렀습니다. 새벽 한 5시 11분 정도 됐지요. 같이 이제 방을 쓰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깨어나 봤더니 이제 박광자 씨가 옆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뭐 해돋이도 보고 싶다고 얘기했고 해변도 한번 산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산책 나갔겠지, 해돋이 구경하러 나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이 질러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한 2시간이 지나도 박광자 씨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객실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디 갔냐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위치를 누가 통보를 해줘요. 현대 아산 측도 아니라 누가 통보를 해줬냐? 북한 측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박광자 씨가 총에 맞고 사망했으니까 시신을 인수해 가라. 야,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 라는 통보를 합니다. 진짜. 금강산을 비롯해서 개성공단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중심지, 그 상징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피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경색의 증거물이 된 거예요. 남북이 완전 화해 무드로 물꼬가 터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물길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박광자 씨 피격 사건 소식은 북한이 그녀의 신변을 알린 지 4시간 정도 뒤인 오전 1시 반에 정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때 빠르게 합동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피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7월 12일에 앞으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키겠다.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라고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사고 발생 당시에 1,300명의 관광객이 거기 묵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그 이후로 잡혀 있었던 예약들은 모두 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관광을 갔는데 뭐 다른 안전사고도 아니라 총에 맞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하루 만에 그 중단을 시키고 모두 다 관광객들을 철수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한테 주는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보다 합동 대책반이 꾸려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 잘못했다를 아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이걸 다시 재개를 하고 뭘 할 텐데 거부를 해요. 우리가 같이 가서 조사한다는 걸. 그래요. 이게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공동이 같이 수사를 해서 합의를 해서 보고서를 내는 게 원래대로의 이제 원칙적인 상황일 텐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당시 현장 조사는 금강산에 있던 현대 아산 직원들, 현대 아산 측의 직원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철저히 자신들의 표면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합동 TF나 합동 조사에 나서요. 이때도 우리 정부에서 백방으로 북한에게 항의를 했어요. 일체 우리 정부 요인의 방북을 북한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일단은 북한이 방북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현대아산 직원들에게 진상조사의 역할을 정부가 이름한 측면도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사망 다음 날 북한이 나름 빠르게 본인들이 진상조사를 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정부에게 우리가 진상조사 중이니까 초반에 좀 기다려달라라고 요구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의 대변인 담화문인데 제가 그 담화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최대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접근해 보고 싶어서 제가 좀 뽑아왔는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첫 문장부터 뭐가 탁 걸립니다.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 사과도 사고 경위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 밖 우리 측 군사통제구역안까지 들어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진상조사 원인보다도 박광자 씨 탓을 합니다. 남측 국민 탓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경계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군사 통제 구역까지 깊이 침범했고 우리 측 군인이 경고 사격에 공포탄까지 쐈는데도 통제에 따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쐈다. 라고 북한이 진상조사를 발표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희는 올 필요 없다. 이런 스탠스를 그때 북한이 취했고요. 담화문이 한 장이에요. 그리고 이 진상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한나절이었어요, 한나절.
그날 북한 측이 주장한 것을 토대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북한 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거기 통제구역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잖아. 또 철책이 있는데, 펜스가 있는데. 이미 투 펜스를 어떻게 넘어? 이거를 어떻게 넘어? 말도 안 돼. 거기 누구냐? 뭐 아줌마 누구냐?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모르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되돌아가는 사람을 야, 쏜다. 저러고 들어왔다는 거 알잖아. (1.2 km를) 넘어가서 500m를 돌아온 건데. 세 발을 쏴요. 아이고. 어떻게 죽여? 어머, 이게 말도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네. 이게 북한에서 밝힌 그때 당시 박항자 씨 피격 당시의 상황인데요. 담화문 맨 끝에 보면 북한의 입장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애초에 박항자 씨가 관광구역을 벗어나서 군사 통제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항자 씨에게 북한군이 섰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박항자 씨가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압권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그 관광객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북한에서 돌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대박. 그러니까 가장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14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진상을 모르고 그들이 내용 만들어준 대로 통보한 거 그대로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인 범죄 현장에서도 초동 조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만갑에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박항자 피격 사건 이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의혹들을 짚어보면서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측의 주장을 토대로 저희가 재구성을 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진실이 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마네킹 하나를 준비했어요. 바로 제 뒤에 있는 마네킹이 그때 당시 박항자 씨가 입었던 옷과 최대한 유사하게 저희들이 입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흰 남방의 검정색 치마 차림이었어요. 아주 편안한 휴양지 차림이었죠. 그런데 아까 북한 측에서 밝힌 영상을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
박광자 씨가 해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광자 씨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치마. 그런데 아까 북한 측의 주장을 토대로 저희가 만든 영상에서 보면 펜스를 넘어간 걸로 돼 있죠. 그래. 근데 그 펜스가 2m 높죠. 자, 그러면 50대 전업주부 여성 박광자 씨가 치마를 입고 그것도 2m의 펜스를 넘는다? 이건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맞지가 않죠. 말이 안 돼. 상황이 좀 말이 안 되죠. 보이죠? 당시 현장을 찍은 실제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거 얘기. 꽤 넘네. 저거를 넘는다. 자, 실제 북한 군사 통제 구역 경계에는 높이 2m의 펜스가 쳐져 있던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당시 북한 측이 밝힌 지점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비치 호텔, 당시 박광자 씨가 묵고 있었던 숙소였고 금강산 해수욕장이 1.1km 정도 쫙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1m. 그리고 2m의 철제 펜스가 있었고 북한 측 주장은 여기를 지나서 오. 이제 뭐야? 북측 초소 가까이까지 왔다가 500m를 뛰어서 도주를 했다라는 게 북한 측 설명인 겁니다. 저 한잔다. 2km를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 현장 사진을 다시 보면 2m의 펜스를 여성이 치마를 입고 넘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옆에 한번 표시한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언덕. 모래 언덕? 네. 1에서 2m 정도의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아마 추측키로는 박광자 씨가 펜스가 아니라 저쪽으로 이 넘어갔겠죠. 해변 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높아지고 펜스 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좀 낮아지죠. 그래서 낮은 쪽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 또 제가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펜스 쪽 가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 끝에 뭔가 하얀 게 있습니다. 한번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예, 크게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표지판 아니야? 자,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경고판입니다. 이게 아까 다시 풀샷을 보면 해안가 곳곳에 쳐져 있는 게 아니라 펜스의 가장 먼 쪽에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광지를 갈 때는 바닷가에 인접해서 해변을 산책합니다. 그렇죠. 박광자 씨가 펜스를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 전업주부 여성 입장에서는 펜스도 안 쳐져 있었고 경고문도 없었고 해변은 이어져 있어요. 하나의 해변이에요. 거기가 통제구역인지 출입금지구역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그냥 산책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거기다 대고 그곳이 무슨 뭐 분쟁 지역도 아니고 남측 관광객들 그렇게 많은 거 아는데 신분을 뭐 물어보거나 이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총을 쏴서 사망케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이 새벽에 해안가를 산책하는 이 박광자 씨를 보고 누구라고 판단을 했길래 총을 쏜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인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피격 시간을 봐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4시 55분에서 5시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데 4시 55분에 총격을 가했다. 그런데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 그 앞에 물체가 뭔지 판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인지 관광객인지 아니면 정말 간첩인지. 그런데 뭔가 움직이길래 거기 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지 않고 뛰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통제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의 매뉴얼대로 총을 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일출 시간은 5시 11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일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출이 지나면 1, 2분 사이에 완전히 환해져요. 갑자기. 정말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바닷가는 수평선이 앞에 있으면 정말 무슨 조명 때린 것처럼 완전히 환해집니다. 이게 정말 4시 55분이 맞는지 아니면 이 분단위에 따라서 혹시 5시 10분이 지났다면 북한이 여기서 충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북한의 주장이 그러니까 4시 55분이에요. 피격 시간이. 그리고 했던 시간이 5시 11분입니다.
북한 주장대로 피격 시간이 4시 55분이었다면은 어두워서 상대의 성별이나 옷차림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초동부사에 개입을 못해가지고 정확한 실체를 모르죠. 근데 같은 시간 같은 바다에 박왕자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겠죠. 이분들은 이 관람객들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야. 동트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제 앞으로 한 분이 걸어서 이제 해변가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셨고 네. 여성분인 것도 식별했고요. 그런 검은색 옷 입은 것도 식별했고 그 위에 흰색으로 잠바인지 이래 아니면 수건인지 모르겠는데 위에 쓰고 계셨다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뭐 총 한참 또 후에 총소리도 들렸고 뭐 비명소리도 들렸고. 아, 이 총소리는 굉장히 멀리 들리지. 막 땅 소리가 났을 때 그 난간을 붙잡고 있는 시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5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가 있었어요. 야. 결정적이다. 좀 약간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5시 11분이 일출 시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시계를 봐서 시계바늘을 확인했다는 건 이미 해가 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밝을 때였다는 거죠. 식별이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이게 금강산 이 바닷가가 저 관광객들이 이게 막 마음대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 기자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지금 그 사건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광자 씨는 자기 호텔 숙소 이제 비치 호텔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갔어요. 그리고 지금 모래톱 한 1m에서 2m 높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 모래톱을 넘어서 북한군 초소까지 갔다가 이 경고를 듣고 뒤로 달리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피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해변이 1.1km 정도 돼요. 그리고 합쳐봤자 한 2km? 이 정도면 이 근처에서 총을 쏘면은 다 들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다 들려요. 그리고 요 구역 안에서는 뭐 새벽에 산책도 할 수 있고 밤에 나와서 이제 뭐 바람도 쐴 수 있는데 일출, 아까 5시 11분이 이제 일출 시간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던 관광객 한 명이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총 3장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사진. 이건 다 보이는데? 이 정도면 동이 트는 거예요? 동이 트는 거죠? 굉장히 밝으네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게 5시 13분이에요. 아유, 이건 다 밝았네. 이건 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민간인 여성이란 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보실까요? 이게 마지막 사진 5시 16분에 찍은 사진인데 거의 아침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찍은 관광객이 탕이라는 총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2번에서 3번까지를 500m라고 봤잖아요. 네. 모래에서 500m를 뛰려면요. 진짜 남자들 신발도 제대로 만약에 안 신었을 텐데 30초씩도 못 뛰어요. 그러니까. 500m를 연속으로 가지도 못해. 말이 되는 그러니까 소리냐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해가 뜨기 전 그 4시 55분에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해가 다 떠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민간인인지 여성인지 다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총을 쐈다라는 것이 우리 합동수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2km를 걸어갔다가 500m 다시 뛰어온. 맞습니다. 아니 또 그걸 좀 사실 떠나서 여기 박광자 씨 의상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 봐도 관광객이잖아요. 뭐 군인을 뭐 군복을 입고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하나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격 횟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실사격을 하기 전에 도망가거나 그러면 공포탄을 쏴가지고 경고 먼저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주장대로 박광자 씨가 정말 도망가고 있었다면은 공포탄을 쐈느냐 안 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북한 측에 따르면은 이제 자기들은 먼저 공포탄을 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총성이 그렇다면 모두 몇 번이 울려야 되냐면은 공포탄 한 발에다가 세 발을 쐈다. 그 중에 두 발이 맞은 거잖아요. 그럼 총 네 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광객들은 그럼 몇 발 총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발을 쐈다고 할까요?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 총성 한 발 들리고 무슨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뭐 몇 초 정도 아무튼 사이를 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총 한 방수가 또 났어요. 총성도 두 발이 났고 비명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리고 저쪽 이제 왼쪽을 보니까 이제 사람도 쓰러져 있고 군인들도 달려가고 그분이 아까 그분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남측분이라는 것도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고요. 내부 사정이 있는갑다 싶어서 조금 저쪽 펜스 쪽으로 다가가서 이제 모래 언덕에서 이제 그냥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모래 언덕에서 봤어요? 이분은 이건 엄청 크다. 가까이 가서 봤네.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내부 사정이겠거니만 생각하고 숙소에 돌아가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왼쪽을 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저쪽 이제 그 바로 산이 있잖아요. 산에서 이제 군사 한 3명이 이쪽 그 사람이 쓰러진 곳으로 뛰어나오더라고요. 봤을 때 이제 군인들이 달려와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래를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아니 지금 북한 측 주장은 네 발을 이제 쐈다고 했는데 우리 목격자들은 너무 정확하게 또 기억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밖에 못 들었다. 그렇습니다. 야 이러면은 경고 사격도 없이. 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북한과 목격자의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광자 씨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게 됩니다. 사건의 팩트와 북한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게 몇 가지 나오고 있죠. 일단 총격이 있었던 시각도 팩트와 북한 주장이 다르고 몇 번 사격을 했는지 사격 횟수도 팩트와 북한 주장이 다르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쐈는지 조준해서 쐈는지 실제 경고 사격은 있었는지 여부도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광자 씨의 시신에서 두 발의 총상 자국이 발견이 되는데 모두 다 관통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른쪽 등 뒤에서 북한 군이 쏜 총이 관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총알이 박광자 씨의 몸을 그대로 관통해서 오른쪽 가슴으로 관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와이셔츠 바깥쪽에서는 총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단추가 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몸을 관통했는데 하얀 와이셔츠 뒷부분에는 총알 자국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총알 자국이 없어요. 뛰면서 날리. 하지만 시신에서는 이 총알 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총탄 흔적도 좀 충격적입니다. 역시 이것도 수평 광통인데 오른쪽 둔부를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왼쪽 둔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한이 뭐라고 했죠? 공탄을 쏘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도 박광자 씨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논평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했지만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쏘기 싫었는데 도망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격을 했다라는 게 북한 주장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박광자 씨가 북한 주장대로 달렸다면 단추도 매지 않은 셔츠가 어떻게 됐을까요? 헐럭였겠죠. 그러면 헐럭이는 셔츠에 과연 총알 자국이 그것도 수평선을 그리면서 반대쪽으로 관통할 수 있었을까요? 시신과 똑같은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바로 이 셔츠 끝자락에도 왜 남아있는 걸까요? 당시 정부가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박광자 씨가 달리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후 박왕자 씨가 정지해 있거나 천천히 걷고 있을 때 100m 이내에서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탄이 그 박양자 씨의 발 주변을 맞으면서 어떤 조개 껍데기나 돌이 부서지면서 박양자 씨의 허벅지를 타격을 했을 것이고 신체적으로 충격을 감지했기 때문에 썼을 거라는. 아니 그러면 이 모의 실험에서 본 것처럼 북한 쪽하고 말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면 박왕자 씨가 달리지 않고 약간 서 있었다는 상태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박왕자 씨와 신체 조건이 비슷한 50대 여성을 일단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북한과 비슷한 지형에 강원도의 한 해변가를 똑같이 걷게 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북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과학적인 추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왕자 씨는 피격 당시에 뛰어가는 게 아니라 멈춰 서 있거나 아주 천천히 걸었다. 두 번째는 이 박왕자 씨를 조준했던 인민군이 멀리서 총을 쏜 게 아니라 100m 앞에서 조준 사격했다.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등과 엉덩이 두 발을 맞출 정도의 명중률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m 이내에서 사격을 하지 않으면 명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측으로 막 달려가는 박왕자 씨를 멈춰 세웠고 어느 순간 박왕자 씨는 멈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그냥 무자비하게 거기다 대고 총을 쏜 것이다.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산 관광지구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요. 비무장지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 이 통제선이라고 하지만 군사 통제선을 벗어나면은 이 기술상 전쟁을 하고 있는 정전협정 지역이거든요. 초병은 매뉴얼대로 하고 발사라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초병은 매뉴얼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게 뭐냐면 뛰는 사람을 쏘았냐 아니면 서 있는 사람을 쏘았냐 여기서 한번 접근해 보면은 아까 지금 그 인터뷰에서 봤을 때 조개로 인한 무슨 상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좀 큰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 방황자 씨를 이제 부검을 했을 때 허벅지에 뭔가 약간 상처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는 알 수가 없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조개 껍질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그었을 때 생기는 자상일 수도 있다. 네. 그럼 이게 왜 튀어나왔냐? 첫 번째 이제 북한 초병이 발사한 총이 AK-소총에서 나온 총알이 옆에 있던 조개에 맞고 조개 파편이 튀어가지고 허벅지를 스쳤는데 그럼 당연히 뛰던 방황자 씨가 당황했겠지요. 멈칫 하고 있을 때 그때 두 발을 탕탕 쐈다는 것이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은 저격용 그렇죠. 총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는 총이 뭐예요? AK 소총이거든요. 북한군이 전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이 AK입니다. 다 거의나 M16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소련제. 예. 근데 이제 AK라는 게 이제 재현 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 사거리가 1,500m입니다. 예. AK가. 그리고 유효 사거리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거리가 100m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거리가 300m입니다. 예. 근데 부동자세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거는 100m에서도 엎드려 가지고 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유동하는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는 서서 쏘고 뛰어가면서 쏜다든지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이제 사격 훈련이다 하면은 엎드려서 사격 훈련을 하지. 물론 사격 자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엎드려 사격, 끌어 사격, 앉아 사격이 있는데 제일 잘 맞는 건 엎드려 사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점수가 잘 안 맞아요. 19, 87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 발 다 써도 0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갔다 다들 대부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 지금 이제 공포탄 1개 빼고 실탄을 3개 썼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m 떨어져 있는 물체를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를 3발을 쏴서 2발을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저 펜스 이렇게 둔 게 참 아쉽네요. 경고 문구도 없고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쪽을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본 적도 없는 분이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초병의 임무를 원칙상에 의거해서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양쪽 상의 명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의 입장이 가장 책임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까 우리 사진 봤습니다만은 표지판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사전에 안전 이 고지도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별 큰 사고 없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타성에 젖었는지 느슨해진 모르겠습니다. 거죠. 저는 어찌 보면은 관리 이 주체 쪽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만나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서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저는 북한의 이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일단 거기가 정말 접근하면 사살라도 될 만큼 중요한 군사 지역이라고 한다면 군사용 철책을 쳐야 돼요. 맞아요. 군사용 철책을 치고 거기다 경고문들이 우리는 웬만한 군부대에 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접근하면 발포함 다 써 있단 말이죠. 그런 것 없이 펜스를 딱 보니까 저게 이제 민간에서 친 거더라고요. 라고 한다면은 이 호텔하고 옆 호텔하고 경계선이지. 누구나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걸 방치한 게 북한의 책임이고 또한 현대도 문제인 게 그런 펜스를 쳐놓고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해야 되고 이런 안전관리가 안 된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하간츠 같은 경우는 그 1km에 달하는 해변길을 해수욕장으로 개장을 하기 위해서 펜스의 길이가 어쩔 수 없이 좀 짧아졌다. 여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명을 추후에 하긴 했었는데 표지판을 붙였어야죠.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써놔야죠 당연히. 자, 이렇게 우리 쪽 조사를 통해서 북한 주장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고 그럼요. 항의를 했습니까? 예,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조사를 원한다고 전통문을 북한에 이제 보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수신 거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과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렸는데 한중일 외교장관이 모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좀 나서달라고 호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뭐 그 후로도 묵묵부답. 자, 2008년 7월 21일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의 정체가 동아일보에 처음 실립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 기사가 이제 났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고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이 17세의 어린 여군이라는 정보를 입수. 어머.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여군이 군 초병의 근무 수칙을 경직되게 구수해 일어난 우발적 사건. 북한 당국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발표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취재에 따른 건가요? 취재에 따른 거고요. 취재에 따르면 박왕자 피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북한의 실제 내부 반응이 뭐였는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북한도 쉽게 말해서 멘붕이었다는 겁니다. 한창 금강산 관광이 잘 되고 있던 터였는데 이 큰 사건이 금강산 관광 전체를 흔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고 북한도 예측 못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북한 대남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북한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취재 내용에 따르면 여군이 규정대로 한 것은 상을 줄 일이다. 라는 얘기가 중앙당에서 지시를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건 김정일 지시다. 라는 내용이었고 결국 그 해당 여군이 훈장까지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군이 있다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여군이 저는 뭐 금강산에 있다는 거 있기는 있겠지만 뭐 교환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지 보초병으로서 이제 뭐 특히나 한국하고 접견 지역에 있는 이런 쪽에서 여성이 근무 선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 경무대라든지 그리고 또 거긴 1군단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보위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근무를 하지 여성들이 근무를 한다는 건 솔직히 저는 거기다가 대고 이들의 말에 따르면 아주 특수사수급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 17살짜리가.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기사에서 숨어있는 맥락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확실히 취재를 해서 이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는 기사 제목에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쿼테이션 처리를 했어요. 보면 그것도 쌍따 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로부터 들었지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건 우리 정부 당국이 이 일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17세 여군이 우발적으로 쐈대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 17세 여군이 쐈을 수도 있고 북한이 이 상황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17세 여군이 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북한에서 이 여군한테 국기훈장이 1급을 수여를 해요. 이 훈장이 뭐냐면 총 3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훈장인데 3급, 2급, 1급 이렇게 올라가요. 저희 아빠께서 이제 30년 동안 군복무를 하시면서 1급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만큼 받기 힘든 훈장이에요. 그리고 공화국 영웅칭호 수여하면서 같이 따라주는 이제 1+1 같은 그런 훈장인데 결국에 이제 이 국기훈장 1급을 줬다는 거는 공화국 영웅칭호를 못 줘서 준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조국가 인민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17살인 내가 이 훈장을 받게 됐다. 영광으로 생각을 해라. 이래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 거기에 나왔던 박광자 씨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쐈다는 건 정당화된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훈장을 받았다는 게 정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전후 사연이 어떻게 됐든 저는 과잉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을 떠나서 이 사건에 박광자 씨 사건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보지 말고 미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용주의를 발휘해가지고 자기 명예를 챙기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고성군 같은 데는 1군단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에는 북한 군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1군단, 5군단 전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도 금강산 관광을 못 가게끔 차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군단, 5군단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군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훈호 부대라고 북한 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마훈호 부대라고 막 나가는 거예요. 아무 집 가서 들이치고 차 지나가는 거 세워놓고 막 그냥 강탈하고 해가지고 그래 예의도 없어졌고 군인이? 그렇죠. 강도네. 당연히 그렇죠. 강도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제 뭐 1군단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차가 지나가면 경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훈호 부대 군인들은 경례를 안 하는 거예요. 모자 삐뚤러 쓰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승용차가 지나가든 뭐 하든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정일이 눈에 띄어가지고 군인들이 예의가 하나도 없다. 너무 완전 군인 질서라는 것이 없다. 이 1군단 뭐 사상 교육을 또 하는 부대들 있잖아요. 선전부라든지 근데 교육을 많이 했죠. 해가지고 군인들이 예의를 지켜라.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일어난 것도 규율을 강화하면서 군인들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 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 요구에는 대답이 없으면서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여군에게는 훈장을 줬다. 그리고 이제 순회 강연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졌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 무장 상태가 아닌 민간인을 군인이 공격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의 이런 행동과 주장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제네바 협정에 직접 서명을 한 국가입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비무장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게다가 총의 사용은 더더욱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협정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거를 깬 거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실시할 때 행여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우리나라와 북한은 남북 합의서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 주거, 그리고 개인 재산을 해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만약에 남측 인원이 뭔가 질서를 위반을 했을 경우 일단 중지시키고 그리고 중지시킨 다음에 조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내용을 남측에게 알립니다. 알리고 난 뒤에 일정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방을 시킨다든지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엄중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와 함께 합의해서 쌍방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뭐 엄중한 상황이라 하면 뭐 넘어가서 군부 시설을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매뉴얼이 있고 남과 북이 함께 여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긴 거잖아요. 북한이.
북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이유 단 그거 하나만으로 총격을 가한 북한의 행위는 네. 사실 납득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체포가 아니라 사살을 한 지금 케이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쨌든 더 문제는 명명백백히 뭔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얘기해 준 대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23일 동안 입을 닫고 있던 북한 당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구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멜고같이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여 왔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를 국민의 생존권과 억지로 연결시켜 사실을 요란스럽게 확대해 가장하여 벌리고 있는 이명박 역도의 이 모든 소동은 남선민들의 생명권을 미국산 미친 소고기병의 희생물로 만든 책임을 모면하고 그 비난을 우리에게 쏠리게 해보려는 또 하나의 유치한 정치적 사기극일 뿐이다. 저걸 물어서 발표를 하네. 우리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다. 이 금강산 지구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 개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할 것이다. 3. 앞으로 금강산 지구의 관광지와 군사 통제 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 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근데 저 어디에 그걸 집어넣네? 미국산 소고기 그러니까요. 파동을 집어넣네. 이게 딱 그러니까 이 시기가 광우병 소고기 파동 그리고 이제 광장에서 집회가 한창이던 그 시기와 딱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게 억지로 갖다 붙였던 게 당시 MB 정부 임기 초기에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거든요. 북한이 이 미국산 소고기 얘기만 꺼내면 치트키처럼 사용했던 때였어요. 박항자 때도 미국산 소고기 역풍을 덮으려고 했다. 뭐 딴 거 있으면 또 미국산 소고기 분위기를 이걸 덮으려 했다. 치트키처럼 사용했을 때였어요. 그랬네요.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선전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계속 연일 TV만 틀면 북한에서 과잉 대응을 했다. 사실 지금은 북한에서 살고 있지만 주민들이 뉴스라든가 아니면 6시 내 고향 같은 것도 다 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TV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가 과잉 대응한 걸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민심을 이제 북한 정부에서는 알고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동요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이제 북한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주민들에게 아마 선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선전이 주민들한테 실제로 먹히기는 했어요. 제가 2008년 그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 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박항자 씨의 그 모습은 그냥 한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 아주머니가 아닌 특수임무를 받은 간첩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 아 북한에서 한 선전이 주민들한테는 먹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천원 씨가 또 보위부 출신이시잖아요. 그 박항자 씨 피격 사건 났을 때 혹시 보위부에서는 뭐 얘기 없었나요? 당시 박항자 씨 피격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 금강산 관광보위부 그리고 또 금강산 경무대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로 바꿔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박왕자 씨를 피살한 사람은 군인이지만 그걸 못 나가게끔 지키는 게 보위부거든요. 네. 그 금강산 관광보위부하고 경무대하고 합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율대로 나갔으니까 어쨌든 북한 내부에서도 이 관광보위부와 경무대에 대한 중앙당 조사가 들어왔어요. 네. 중앙당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있던 원산 항보위부를 12명이 왔는데 네, 그때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이 사건으로 자기네도 진짜 힘들었대요. 3개월 동안 계속 이거 쓰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 대상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뇌물 안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진짜. 네. 다 뇌물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통짜로 다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금강산 관광보위부하고 경무대를 그걸 없애버리진 못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던 사람들을 싹 다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 연한 거예요. 문책성 물갈이 같은 게 된 거군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의
북한에서는 이제 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위부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도 강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분이 북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피살됐다. 이렇게 지금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적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돌을 던진다든지 뭐 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보초병은 합당한 조치를 했다 하면서 이제 강의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조라고 할까요?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벌어지고 나니까 새삼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에 억류를 당했던 36세의 주부 민영미 씨가 겪었던 정말 끔찍한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북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이 환경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북한 측 사람들에게 거기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귀순자들이 남쪽에서 다들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내려와서 한번 확인해봐라. 왜 그런 얘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민영미 씨는 북한 장전항 인근에 출입국 관리소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를 끌려가서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박왕자 씨 사건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아산 측에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보다 자체적으로 이걸 수습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관광하고 1년째였으니까 초기니까 북한이랑 계속 비공개 협상을 벌였는데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결국 30대 여성인 민영미 씨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날짜보다 하루를 더 북한이 억류하면서 언론에 뒤늦게 알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급하게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안전하게 민영미 씨를 우리 대한민국 고국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꺼냈던 강경 카드가 뭐였냐면 신변 안전조치 빨리 약속 안 하면 다시 말해서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없다. 그러니까 관광 시작하고 1년 만에 우리 정부가 관광 없다. 석방해라. 굉장히 세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민영미 씨를 석방해 줬었습니다. 그렇고. 이 북한 측에 붙잡혔던 민영미 씨 6일 동안 어떤 고초를 겪어야 했을지 상상이나 되세요? 6일이요? 6일 동안 붙잡혔는데 내가 이게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그렇죠. 북한 군인 4명이 총을 들고 서서 자신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일단 컨테이너선에 가뒀죠.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 협박을 합니다. 거기서 혼자 그걸 모두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이 하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북한의 여자 감시원이 이 민영미 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요. 저희 고조 남조선은 귀순자들이 돌아오면 붙잡아서 바로 죽이지 않냐. 미끼를 던졌구나. 근데 민영미 씨가 여기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금강산 관광하듯이 빨리 통일이 되면 선생님도 한국에 와서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대답을 한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북한에서 귀순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늘 하는 얘기다. 그렇죠. 예를 들면 총각 올해는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네. 덕담인데 내가 결혼하자는 거 아니잖아. 네네. 그냥 흔히 우리가 나누는 덕담 수준인데 이거를 북한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북한에서 귀순 유도 공작을 했다. 사제문을 써라. 이것도 5번의 사제문을 써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초안을 다 작성을 해줬어요. 그걸 강제적으로 그대로 다 베끼게 했습니다. 어이가 없다 진짜. 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민영미 씨는 다행히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 후에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망가집니다. 박왕자 피격 사건은 사실 단순한 총격 사건이 아니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8년 동안 완전히 화해 무드, 핑크빛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많은 분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10년 동안 이어졌던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제 2008년 그 해에는 박왕자 피격 사건이 있은 뒤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아예 금지했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직원 절반을 다시 철수시키고 사실상 이제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길을 걸었다. 이때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뒤로 5.24 경제 조치를 통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남북 관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점점 경색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아니 북한이 10년 동안 금강산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을 봤을 텐데 왜 외화벌이를 포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북한은 원래 자신들의 그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더욱이 대한민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이게 공화국의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박광자 씨 사건 또한 뭔가 자기들이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인정을 하면 뭐 공화국의 망신이고 김부자의 그 면목이 실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수지가 사실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게 중국 쪽에서의 지원이 크게 늘어나가지고요. 예, 이거 뭐 결과적으로는 손해 본 게 없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금강산 관광은 그 캐시카우예요. 현찰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인데 북한은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노하우를 몰라. 근데 현대 아산이 들어와가지고 98년도부터 이 사건이 벌어진 2008년도까지 10년 동안은 운영을 해봤잖아요. 같이. 이제 노하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프라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남조선 당국과 현대아산과 더 이상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차에 이런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직접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남측에서 올 관광객은 올 만큼 왔다. 그렇죠. 등. 그래가지고 현대아산과 남한과 손을 놔버리고 바로 금강산 국제관광투자법을 또 만들어버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남조선 이제 안 들어와도 된다. 국제 투자를 받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일본인들 특히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금강산 와서 마음껏 봐라. 이랬는데 천안함이 터지고 5.24 경제 제재 조치가 실시가 되면서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썬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시고 짚어주셨는데 북한도 그때 당시에 금강산 관광을 깰 만큼으로 이 사건을 극으로 몰고 가고 싶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전형적인 패턴은 도발, 대화, 평화 모드거든요. 근데 이때 시점을 주목해야 되는 게 MB 정부 초기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있다가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늘 정권이 바뀌면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도발을 하면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돌연 대화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도발 끝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상하게 평화 모드로 전환되는 패턴을 십수년간 계속 반복해왔어요. 맞아요. 예상치 못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북한이 상부에서 지시하진 않았을 거예요. 미쳤다고. 캐시카우인데. 북한 상부에서 그럼 이걸 한번 MB 정부 초기에 도발의 일로 한번 사용해보자. 카드로. 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센 도발 카드로 해서 역설적으로 MB 정부랑 한번 대화를 해봐서 노무현한테는 금강산을 얻었으니까 이명박한테는 더 큰 거 얻을 수 있다. 실제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자라는 분위기가 박광자 피살 사건 이후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때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북한 예상보다 더욱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당장 금강산 관광 중단하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원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우리나라 모두 이게 강대강으로 에스컬레이팅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금강산 관광까지 이게 어그러진 게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북한이 병영국가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화문을 보게 되면 북한의 애매모호한 측면이 다 반영돼 있어요. 첫 문장은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북한은 사과를 한 거예요. 외교적. 근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니들 사과해라. 어머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황당한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돈은 벌고 싶어 금강산을 통해 현찰을 계속 받고는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은 그들이 볼 때는 안보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주권 사안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나가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한테 사과를 해라? 근데 우리는 피해자는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적반하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적반하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렇게 세게 나가면 뭐 너희들이 투자한 것도 있으니까 어쩌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잘못 판단한 거죠, 우리가.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계속 같이 엮어봐야 좋을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급이잖아요. 이제 뭐 체계적으로 계층도 좋고 계급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집안 자체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하면서 자꾸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뇌물만 받으면 되겠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나니까 이게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른데 간단한 실례로 저도 그런 게이트거든요.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하면서 이게 삐끗삐끗 돌아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인식이 바뀌고 밖에 나와서 소문내고 말하고 하면은 북한 사회 자체가 좀 다른 인식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남북 교류의 그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게 끊겨버렸습니다. 자,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박광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이 태도나 입장은 뭔가요? 일단 뭐 흔적 지우기라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너희 측에서 반응을 안 보이냐라는 뭐 감정적 대응일 수도 있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뭐 우리 자산이라기보다는 현대 아산 자산이죠. 그걸 다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던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내렸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약간 그 지지부진해지다가 뭐 최근에 그 해금강 호텔이죠. 바다에 떠 있는 거 거의 다 이제 철거를 했다고 하고 또 우리와 합작 투자를 한 그 골프 리조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철거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 김정은이 이 금강산의 이 시설물을 다 철거한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뭐 관광을 없다는 뜻 아닌가요, 이거? 왜 다 없애는 거예요? 인프라를 없애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북한이 이제 남한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낭만적인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랑 뭔가 같은 민족이니까 뭔가 좀 해줄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유엔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그 사실 깨닫고 별로 이제 기대를 안 하게 된 거죠. 이제 남북 교류라는 건 지금 북핵 국면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제재 국면에서 우리가 딱히 해줄 것도 없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게 뭐냐면 관리를 안 하면 흉물이거든요. 그럼요. 또 관리를 하면 비용이 들고. 1년만 사람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그냥 철거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금강산 관광의 상징이었던 해금관 호텔도 현재 해체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일부도 항의를 하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로우키로 했어요. 당장 해체 작업을 중단하라라고 유감을 표명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묵묵부답이었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14년 전에 박광자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설 그대로가 지금까지 관리도 안 돼 있다면 굉장히 이제 노후화된 거라서 사실 지금 북한을 취재해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쪽은 우리일까 북한일까. 김정은이 2019년에 시찰을 하면서 해체하기 전에 흉측한 시설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싹 드러내라라고 하고 해체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김정은이 노후화됐으니까 빨리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하자라는 요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아쉬울 거 없어요. 금강산 아니더라도 한라산 가도 되고 금강산 아니더라도 중국 통해서 백두산 가면 그만이에요. 아쉬운 건 지금 북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14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태도가 요만큼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측이랑 건설적인 논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해서 뭔가 뭘 하나 하려면 일단 14년 전에 그 태도부터 고치고 성의 있게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걸 북한이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강산의 문은 다시 열릴까요? 글쎄요. 금강산 관광을 얘기하기 전에 박광자 씨 가족의 진심 어린 사과가 꼭 있어야 되고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박광자 씨에게 명복을 빕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요일 밤 11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 스타 작가였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와, 우리가 다 아는 그 책. 벽초 홍명희 지음. 이 인물은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특히 충청도 지방에 불꽃을 당기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일제에 벗어나가지고 모두가 기뻐할 때 갑자기 이분이 북을 선택을 해요. 김일성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 왜 김일성을 선택했을까? 채널 A